올라가야죠. 운동이니까.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이제 책을 펴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긴 거는 한 1분 정도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 5페이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특별하게 시간을 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한 절반 이상은 보고 나머지 좀 부족하면 집에서 운동할 때 좀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앉아서 책상에서 정말 책을 펴고 보고 네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이 좀 빠지셨어요. 저는 북튜버는 아니고 네. 북튜버가 들어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처음 2018년도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네. 어떠셨나 궁금하고요. 네. 제가 준비하려면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기는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 아시죠? 책을 읽으면 어떤 책들은 정말 좋거든요.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거려요. 자려고 누웠는데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있으면 대통령이 돼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진 않죠. 가족들한테 제가 읽은 책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은 이제 침대에 누우면 한 10분만 지나면 벌써 잠이 들고 괴로워하고 내일 들으면 안 될까? 저는 그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게 제일 큰 어떤 욕구? 이 좋은 건데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예. 그리고 준비하실 것은 이것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준비되면 저는 다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방법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마이크 선정하는 것부터 어떻게 촬영하는 것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본격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세요? 한 9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많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으면 퇴행처럼 편집증처럼 퇴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9살 정도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 나가 놀고 이걸 왜 좋지? 이게 활자인데 활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답은 그렇습니다. 또 맨 뒤에 크게 말씀해주세요. 책을 한 번에 읽은 책을 다시 못 읽어서 읽는 건 아닌데 네.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볼 때 다시 많이 읽으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맞아요. 추천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추천해주신 책이 있잖아요. 질문이 2개죠? 네.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권을 여러 번 읽으시는 편인지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가 번 네네. 제가 취향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 소개하면 좀 이상하다고 할 것 같고 또 소개를 했는데 어떤 책은 소개를 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별로 안 좋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약간 위축이 된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묻지 마시고 네. 종교적인 것도 있고 사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제 채널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학 관련 책들이 조회수가 너무 낮은 게 아쉬워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전달을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추천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 추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지은이의 저자의 사상,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베푼데 어디 가면 갑질하는 상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은 내가 찾아가는 거지
나한테 다 좋은 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책이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책들이 있죠. 고전 명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전 명저도 동서양 고전 명저 치면 보통 한 200권 나오거든요. 200권 중에서 물론 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취향이 달라요. 그리고 아마 그 200명을 모아놔도 아마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책 추천은 제가 가능하면 리스트 추천, 제목 추천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또 지금 자기 의견 나오잖아요. 네네. 멘트를 미리 다 작성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경우도 한 30%는 되고요. 메모를 잠깐 해놔요. 근데 책을 제가 지금 밑줄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약간 메모를 해놨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다 끝나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부족해서 계속 몇 번 하다 이렇게 몇 번에 안 올린 경우 되게 많아요. 촬영을요? 네. 아, 네. 책을 한 번만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합니다. 물론 저도 촬영하다가 말이 꼬여요. 그런데 다시 이 다시가 제가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커트를 하는 그 신호로 다시 읽고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번, 6번을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제가 편집할 때는 괜찮은데 왜 편집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미안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얼마나 짜증이 날까. 5번 편집을 했는데 다시.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30분짜리, 40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리려면 촬영이 1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한 2, 30분은 되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라색 보여주십시오. 독서 쓰세요? 예? 독서 일기 쓰세요? 독서 일기요? 네. 쓰지 않습니다. 네. 일기는 쓰고는 있는데 독서 일기는 별도로 쓰고 있지는 예전에는 그 엑셀로 책 제목하고 저자, 그다음에 출간 연도, 내가 읽은 시기, 주된 내용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거든요. 한동안 몇 년 동안 하던 적은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대신 하고 있죠. 네, 웬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차 유튜버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버는 색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색채를 잡는다는 게? 특징. 아, 네, 특징을 잡는 게?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유튜버 시장이 작다 보니까 처음부터 유튜버로서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잠깐만요. 어떤 어려움이요? 구체적으로? 조금 채널 성장성이라던가 네. 그런 게 어떠한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조금씩 그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채널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각 유튜버로 잡고 활동을 하시는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 시행착오보다는 그냥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채널을 시작했고,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것도 했죠. 제가 좋아하는 벌침 이렇게 잡아서 먹고 하는 것도 찍었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거 왜 혐오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야 다 삭제하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북튜버가 책을 쭉 올리다가 갑자기 벌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이게 통일성이 좀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읽은 책이 정말 많으실 텐데 네. 읽은 책 중에서 아까 가슴이 떨려서 못 잤다. 네. 그 책 중에 기억나는 뭐 정말 문구라든지 내 인생에 네. 이거는 꼭 갖고 가는 문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거기에 묶이거든요. 가슴은 울리지만 그걸 이제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올린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 관련, 창업 관련 책인데 제목이 심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조회수도 낮고 반응도 굉장히 안 좋고
제 주변에도 다른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 책을 읽어봐라. 근데 시큰둥해요, 반응이. 근데 저는 그 책이 올린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어떤 특정 사업, 그 책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사업의 꿈을 꾸게 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내 아이템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들으면 되게 책 요약을 잘해주셔서 네. 마치 책을 한 권만 읽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책을 내가 사서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 입장에서 네. 혹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하신 적은 없는 저작권 부분 때문에 뭔가 네. 뜻이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마치 한 권을 다 읽고 하나 더 읽으면 두 번, 세 번까지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해요. 세 군데 출판사에서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는 우리 책을 한 몇 개 이렇게 올렸는데 좀 이거는 좀 내려달라. 그리고 한 군데는 내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달라. 협의를 해달라. 또 한 군데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세 개 출판사의 책들은 요청한 대로 제가 다 응했습니다. 그분들 걸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독자 입장에서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는 해줘야 돼요. 이게 제 직원이에요. 그런데 출판사 입장에서 볼 때 본문 노출이나 그 내용 노출로 인해서 출판 수익 감소가 노출로 인한 홍보 효과로 인한 판매 수익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출판사에서도 이익이 되겠죠? 이 양쪽 이익이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봐요. 왜냐면 이메일로 그 출판사에서 지금까지 한 60군데? 한 50군데는 넘은 것 같고 60군데 정도 되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주로 감사하다. 우리 책을 소개해줘도 감사하다. 저는 그게 내가 줄타기에 성공을 했구나. 이분들이 판단할 때 그 손해가 수익 증가보다 좀 작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이익이 되는구나. 그런데도 이제 더 줄이고 있죠. 사실은 그 세 군데의 클레임이 와서 본문 노출도 최소화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중요한 굵직굵직한 7개의 챕터가 있는데 한 2개를 갑자기 빼버리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사서 보시라. 네, 답이 됐나요? 네. 그러면 출판사 측에다가 미리 물어보시고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매일매일 한 권 읽는 걸 목표로 해서 물어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사서 읽고 그날 바로 찍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할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출판사 쪽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지금 제가 쓰는 범위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쪽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쓰는데 그냥 허락만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네, 사전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버인데 어떤 손자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게 없고 할아버지한테 아니 이거 왜 책을 봐야 되느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학교를 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 바구니를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물을 좀 한 바구니 떠오느라 그 석탄을 담아서 움직이는 대나무 바구니 떠오니까 물이 다 새죠. 몇 번을 갔다 와도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물을 떠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대나무 바구니 안을 들여다봐라 했더니 그 안이 깨끗해져 있더라는 그런 우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신금을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면 정말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적습니다. 메모를 하고 제 하루하루 계획표가 있거든요. 거기다 추가를 시킵니다. 이거 꼭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권의 책에도 한두 개 이상 꼭 나오거든요. 그럼 막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이 한 300가지 되거든요. 탐욕이죠, 탐욕.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0권, 20권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제목은 까먹었는데 양치질을 잘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내용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딱 하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오일 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식용유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수저 하나 정도로 머금고 15분 동안 가글을 하고 자기 전에 양치를 다 한 다음에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면 좋다고 하고요. 제가 치아 시림이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서 이 땜질을 해야 됐어요. 지금 안 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늦어졌지만 안 시려요, 하나도. 제가 그전에는 찬거를 잘 못 마셨어요. 찬거, 특히 양치질을 할 때도 따뜻한 물을 항상 떠가야 됐습니다. 여름에도. 시리니까. 지금은 전혀 안 시립니다. 근데 오일 풀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 계획표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하면 이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지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몸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책상에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글을 하고 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고 좋다라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 영 아니구나. 뭔가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저자가 좀 잘못 설명했거나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책 읽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네. 또 이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소리,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업로드 세 가지. 소리는 서혜진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책한민국 채널의 성장의 1등 공신이 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저는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제 목소리에 만족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손발이 오그라들고. 근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아까 서현 선생님 강의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목소리 듣는 것은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몸속에서 골 전도를 통해서 내 이 고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해서 들으면 골 전도 음이 빠집니다. 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 녹음을 해서 들으면 원래 그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근데 내 목소리는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골 전도 음이 빠져 있으니까. 내 몸에서 울리는 소리가 빠져 있으니까. 저는 제 목소리, 내 몸에서 울리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괴롭고 어색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목소리는 저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죠. 선물은 저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졸부가 내가 부자 할아버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하고 막 돈 자랑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죠?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죠? 선물 받은 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거는 자랑할 수가 있는가? 며칠 전에 법륜스님, 제가 법륜스님 동영상을 하루에 한 두세 개는 듣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28세 남자 청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석해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런 건방진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말다툼하게 되고 지금은 안 보고 있다. 근데 안 보는 건 도의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법륜스님한테 된통 혼났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이 만약에 당신을 안 낳아주었더라면 당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키워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네가 대학 들어가서 그 공부 좀 조금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돈 좀 벌어서 여행 다니고 차 샀다고 자수성가했다고? 이런 실험방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상황적인 어떤 기회, 환경 이게 없이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거, 목소리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빨리 읽는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대학생 하나가 빌 게이츠한테 질문을 했어요. 초능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뭘 얻고 싶냐?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옆에 듣고 있다가 그거 나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갖고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조차 책을 빨리 읽으려면 누군가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자가.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수많은 저자가 써줬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출판사분들 같은 분들이 책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책을 사주셨고 도서관이라는 걸 나라에서 세워서 제가 읽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책한민국 채널의 지금 상황이 순전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거저 나한테 온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거슬림을 제거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거슬림을 제거하라. 왜냐면 제가 성격이 예민한 편이에요. 더 솔직히 말하면 까칠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당신의 정체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맞다. 당신만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북튜버 분들 제가 거의 다른 분들 거는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저는 책을 좋아하는 거지 다른 북튜버 분들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봐요.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책인데 아직 안 읽은 책인데 누군가 리뷰를 올리면 들어가 봅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남자는 너무 점잖게 말하려고 해요. 최대한 점잖게. 여자는 아까 서희정 선생님 말씀하셨죠. 너무 예쁘게 말하려고 해. 그 의도성이 어색함을 만들어요. 난 점잖게 얘기하지. 난 예쁘게 말해야지 이러는데 듣는 사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소리에 관해서 첫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힘을 빼고 말씀을 하시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이스 코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1시간을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침을 주셨어요. 1시간 동안에.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더 빨리 얘기하고 힘을 줘서 얘기하고 제 성대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듣기 어떠신가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는 그게 좋을 줄 알았어요. 여기 힘을 딱 줘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귀에도 안 들리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천천히 그래야지 천천히 말할 수 있고 중저음으로 말할 수 있고 힘을 빼야 가능합니다. 힘을 빼야 정확한 발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얘기하시라. 제가 몇 년 전에는 태극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갖 잡다한 걸 좀 좋아해요. 함흉발배라는 말 아시나요? 함흉발배.
태극권의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함은 함몰하다라는 뜻이에요. 흉은 흉부. 발은 펴다, 크게 하다는 뜻이고 배는 등배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서 있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근데 군대에서 또는 학교에서 들어가면 차렷 하면서 이걸 이렇게 펴니다. 가슴을 펴. 가슴을 내밀려고 해요. 이 가운데 손을 축으로 놓고 볼 때 가슴을 내밀면 폐가 찌그러집니다. 이해되시나요? 폐는 이 뒤쪽에 있는 기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폐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가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펴면 폐가 찌그러져요. 그러면 장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그렇다고 쭈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을 빼고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펴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함용 발레. 힘을 빼시라. 네. 두 번째, 발음. 근데 이 아까 첫 번째 강의하고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발음은 낭독을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낭독은 안 하고 내 발음은 왜 안 좋아지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법을 물어봐요. 많이 읽으면 되는데 충분히 많이 읽으면 다 됩니다.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낭독을 할 때 이 표현을 제가 안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성스럽게 읽으면 돼요. 네, 정성스럽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위협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걸 읽을 때 아무 건성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정성스럽게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위험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 레슨하고 이게 충돌합니다. 성악에서는 발음을 똑바로 하면 소리가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성악은 일부러 소리를 뭉개야 됩니다. 계속 뭉개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저는 뭉개고 싶지 않지만 계속 뭉개라고 하십니다. 이게 저는 약간 요즘에 딜레마긴 한데 책을 읽을 때는 최대한 또렷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서 거슬리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 제일 첫 번째가 저는 그 배경음악이 거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소리가 클 때 또는 인트로 또는 끝날 때 또는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갑자기 소리가 커질 때 보통 광고는 그 음량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제거를 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듣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음이 좀 부족한 분들 그럼 발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억양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정말 좋은데 억양이 좀 어색해요. 그런 경우는 억양 저는 항상 북튜버 분들도 보면서 댓글을 달까 말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달아주세요. 근데 댓글을 달면 건방진 것 같고 달아주세요. 무섭게 얘기하셔서 제가 네. 자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자꾸 들어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에서 두 번째 항목을 까먹었어요. 호흡을 사용하라. 근데 이거 정말 복식호흡 여러분 아시죠? 배로 하는 호흡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배에는 창자가 있지 폐가 있지 않잖아요. 배하고 이 내장기관하고 폐하고 그 사이에 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횡격막이 있죠? 우리가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 폐가 점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폐는 갈비뼈 속에 있어요. 갈비뼈는 이렇게 움막처럼 막고 있어요. 폐는 위로는 더 부풀어 오지 못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밑으로 부풀어 옵니다. 그럼 횡격막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횡격막이 창자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창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폐에 깊은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 마시고 말을 할 때 호흡에 성대에서 소리를 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서희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말로는 아는데 코치한테 그 성악 코치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레슨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분의 배에 손을 대고 움직임을 느끼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흡을 내보낼 때 횡격막에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복근을 이용해서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누르거든요. 위로 누르면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공기의 압력.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쉬 이게 모인 소리죠? 그냥 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쉬 하고 압축된 공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렇게 압축시켜서 소리를 호흡을 내보내면 이게 복식호흡이 되고 거기에 성대는 거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대에다가 힘을 줘서 말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들립니다. 성대에 힘을 빼고 호흡을 이용해서 호흡에다가 내 말을 싣는 연습을 하시라. 이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듣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요. 근데 호흡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듣는 사람도 편안해지고 중저음이 날 수 있고 나도 편안해져요. 제가 보컬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저는 이제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번 가면 1시간 45분, 2시간씩 혼자 부릅니다. 그럼 목이 쉬워요 좀. 나도 모르게 이게 성대를 쓰니까 집에 와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복식호흡을 하고 힘을 풀고 녹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한 2-30분 하면 쉰 목이 가라앉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발음 연습하는 거 콘텐츠는 플러한테 지랄하네 이 말을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닥쳐라 네에게 닥쳐라 뭐 같은 게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댓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댓글 먼저 확인하는데 갑자기 지랄하네 이렇게 써있으면 잠이 확 깨요. 심장이 갑자기 두근하고 빨리 뜁니다. 그거 무시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바로 차단을 누르죠. 바로 차단하면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제 채널에 답을 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악플러들의 그 악플의 99%는 쓰레기입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쓰레기. 근데 1%는 건더기가 있어요. 진짜요. 가만히 그 악플을 아침에 보고 나면 오전 내내 그 생각이 나요. 아,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요만큼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은 경우에 악플을 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그 빌미를 조금만 내가 수정을 하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대단히 감사한 은인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악플 소중하게 보시고 댓글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채널 현재 그 패턴이 다 댓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목차를 맨 뒤에 읽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누가 목차 좀 안 읽으면 안 되나? 누가 목차 본다고 해 요즘에 좀 빼주지. 아니면은 본문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 타임라인을 좀 써달라. 참 저는 목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욕당한 것 같고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차를 맨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목차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듣기 싫은 사람은 끝내라고.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사설이 너무 길어요. 나갑니다. 구독 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길었나? 좀 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 선생님 얘기가 재밌었는데 요즘 너무 드라이해졌어요. 아 그래? 메모를 막 하죠. 좀 해야지. 그럼 또 집사람이 아 아무개 엄마가 그러는데 아무개 아빠가 그 자기 얘기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지루하다. 그럼 또 줄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어떤 수준으로 제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튜닝이 되는 걸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 제 직장의 직장 상사 한 분이 제 채널을 무척 좋아하셔서 나 많이 들어. 항상 틀어놔. 광고가 없어서 끝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끝나고 광고가 붙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고 30분 정도에 이 책을 다 전달하려면 빨리 그러면 숨 넘어갑니다. 제발 좀 천천히 그래서 아 다음부터 천천히 그 다음에 바로 느끼해 죽겠어요. 좀 속도 좀 내주세요. 그럼 또 밑에 아 그럼 좀 배속을 빨리 해서 보세요.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이거를 저는 댓글을 항상 보고 수정을 합니다. 제 행동을. 네. 그래서 정말 댓글이 너무 감사하고 은인이에요. 근데 악플도 은인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플을 보면 제가 지금 구독자가 1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세상에는 정말 독특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분들, 무조건 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야이 XX야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해. 왜냐면 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피해, 조심해 이런 경고를 저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바로 차단하고 아,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컨텐츠에 있어서는 저는 댓글을 들어보시라. 그리고 댓글이 나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거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문점보다는 슈퍼마켓에 사람이 더 많이 갑니다. 우리 복지거들 보시면 보통 한두 가지에 꽂힌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 재테크, 정치, 신비주의, 종교, 뭐 인문, 사상, 에세이 다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자기계발에 꽂혀가지고 아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을 보면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채널을 아예 안 갑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한 3~5개가 있으면 가끔이라도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시라. 제가 책을 고를 때 문사철과 예비기라는 기준으로 보거든요.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 문사철은 항상 기본으로 가니까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제일 아쉬워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책이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우리의 그 머리를 이렇게 틔워주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고 잘 안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예술. 우리나라는 대중예술서가 분야가 굉장히 약해요. 대중예술 분야를 대중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저는 그게 참 그 저자층이 얇은 것이 아쉬운데 예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제, 그 다음에 기는 기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최대한 가능하면 다양하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점보다는 슈퍼마켓을 추구를 하시라. 다양한 책을 보시라. 세 번째 콘텐츠에서는 출판사와 윈윈을 하라.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한 권을 마치 내가 본 것 같은 후련함을 느낄 정도로 자세히는 해주셔야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노출로 인한 판매 감소, 그 손해가 홍보로 인한 판매 신장, 그것보다는 작아야겠죠. 그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걸 양쪽을 맞춰주기 위한 균형을 해보시라. 근데 저는 지금 한 50대 3 정도 되니까 나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못 느꼈는데 가끔 제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보문고에 갔더니 내가 소개한 책이 있더라.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신간 위주로 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 위주로 하니까. 근데 제가 교보문고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거든요.
가면서 약간 기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그게 뭐냐면 그 베스트셀러 매대 있잖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중심 강남점에 제가 가는데 거기 베스트셀러 신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대여섯 권을 고르고 그거 아닌 데서 한 두세 권 정도 고르거든요. 이 베스트셀러 다음이 평대입니다. 평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다음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서가로 가죠. 근데 서가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소개한 책이 어느 날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러겠다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소개를 해서 저게 저렇게 팔렸나?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이게 점점점 자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안 보는 책, 그냥 이렇게 꽂혀있는 책, 출간한 지 뭐 7, 8년 된 책, 초판이 일쇄로 끝난 책,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보면 그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 매대나 아니면 평대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책을 사주신다는 거죠. 저 제일 불안한 게 책을 안 살까봐 불안하거든요. 책을 안 사면 내 돈은 아낄 수 있겠죠. 빌려봐도 뭐 좋으니까. 출판사가 줄어들겠죠. 저자들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책은 없어집니다. 저는 책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출판사 쪽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균형을 잘 잡으시라. 세 번째 업로드는요. 대도서관 아시죠? 네. 대도서관이 제시한 업로드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도서관 책에 나와요. 자신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꾸준히 업로드하는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시한 방법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업로드해라. 이거를 최소 1년 이상은 해봐라.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이거를 저는 꼭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2019년도에 저는 일단 목표가 하루 한 권을 읽고 그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항상 1년에 365권이에요. 그렇게 달성은 못합니다. 작년 2019년도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4.5권을 올렸어요. 일주일에 제가. 그러니까 한 4권 조금 넘는 거죠. 저는 그래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대도서관 기준보다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짧은 영상들은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올리거든요. 긴 영상들은 그래도 한 4개, 5개 정도 올리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편집을 외주를 주시라. 저는 그걸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하루에 드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많으면 2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 1시간 어떤 책은 길어요. 1시간 반 공포감이 옵니다. 어떤 때는. 왜냐면 이거 편집하려면 2시간 반이 걸린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도 그냥 자는 경우가 있어요. 못 올리고 1시간 반짜리를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편집하려면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1.5배가 걸리더라고요. 꼭 1시간짜리 완성본이 나오려면 1시간 반, 1시간 40분이 들어야 돼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막 12시가 넘어도 막 계속 편집하고 있고 편집 다 하면 업로드를 해야죠. 업로드 전에 인코딩을 해야죠. 그거 다 하고 나면 기진맥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주를 줬습니다. 저희 그 집안 가족에게 한 명에게 건당 3만원 줄게. 편집해라. 굉장히 후하게 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컷 편집만 하기 때문에 저는 자막 안 넣어도 되고 뭐 효과 필요 없고 컷 편집만 해달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3월부터 그걸 했거든요.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책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수익적인 면에서는 한 달에 7, 80만 원이 편집비로 나가죠. 그럼 저는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나눠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모든 걸 내가 다 해서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일주일에 3개 이상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업로드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네, 두 번째는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북튜버 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누구나 수익은 관심을 있어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우, 그리고 누구나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하지만 구독자 수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첫 동영상을 올리고 한 달 만에 구독자 1명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 2, 3주에 1명씩 늘었어요. 제가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 유튜브 시작한다. 하지만 채널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와서 보면 창피할까봐. 그래서 한 6개월 될 때까지 한 100명 정도가 됐나? 제 처하고 아들이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100명 막 축하해요. 카톡에 뭐 이렇게 막 빵빠리 같은 거 있고. 나 그거 관심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고맙다. 나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책을 읽고 이걸 오늘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전 거는 별로 생각 없어요. 오늘 이 책을 어떻게 잘 소개할까 그 생각만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10만 명이 넘었을 때 막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긴 뭘 해요.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0명 달성해야지. 6월달까지는 1000명 달성해야지. 수익 뭐 언제까지는 내가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몸에 힘 들어가듯이. 올릴 때는 루틴화해서 자동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게 만들라.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저녁에 와요. 운동을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안 하는 날은 씻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또는 귀로는 뭐 법륜스님 강의를 듣든 뭘 하든 몸은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설령 내가 책을 아직 절반밖에 못 읽었을지라도 일단 촬영 준비를 합니다. 좀 읽고 다시 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루틴화하라. 마지막은 완벽주의는 정말 인간을 망치는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완벽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행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를 했는데 자다가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다가 잠깐만 그 얘기 빼야 되는데 이미 올라갔는데 조회수 200명 어떡하지? 그냥 놔둡니다.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막 몸이 달아가지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잘 못 찍은 것 같고 이번 영상 완전히 망했네. 목소리도 이상하고 내가 포인트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다시 찍어야 될까? 다시 찍지 마세요. 한 번 찍은 거 그냥 무조건 봅니다. 한 번 누르면 그냥 쭉 가세요. 그리고 컷 편집을 해가지고 없애시더라도 절대로 찍고 나서 다시 찍어. 아니야 새로 찍을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였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여러분은 북튜브를 왜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수익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금지시켜서 수익이 0원이 되면 그래도 하실 건가요? 한번 이 질문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했습니다. 수익이 나서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책값 한 달에 4, 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전에는 굉장히 부담됐거든요, 사실.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떨까? 도서관 가서 좀 빌리고 산책도 좀 사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수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목적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드 강연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75년 동안의 행복학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75년 동안 20살 청년들 700 몇십 명, 730명인가를 나이 90살 될 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추적 조사를. 엄청난 조사죠.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돈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 없어요. 가족과 지인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훨씬 높고 훨씬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 이게 그 연구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첫 번째 목적이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한다. 두 번째 목적이 유명해지는 거라고 한다. 그거는 행복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북튜버를 하시는 그 목적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혹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그 TV 한번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면 그거 여러분한테 독됩니다. 언젠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안 됩니다. 그거 독돼요. 독.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싶고요. 수익이 없어도 나는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수익은 따라오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신이 좀 더 나아지는 거라고.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 우화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 마음속에 늑대가 두 마리 있다.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다. 맨날 으르렁대면서 싸운다. 착한 늑대가 이길 때는 내가 평정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쁜 늑대가 이기면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한다. 손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답을 이렇게 했죠.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북튜버를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여러분의 대나무 바구니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